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빠숑이 만남 사람들. 예, 오늘도 제가 평소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같이 좀 또 이분 많이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좋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요. 전화하면 일단 안 받아. 문자가 옵니다. 예, 지금 상담 중이니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 이후에 전화 꼭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실력이라든지 이분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분을 이 방송에 모신 이유는요. 제가 알고 있는 세무사분들 많으시잖아요. 많은데 대부분은 다 장사 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진심을 다해서 그분 입장에서 진심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방법들을 제안해 주셔서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또 2020년부터 세무 이슈들이 워낙 커졌고 부동산 분야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제 신변에 있어서도 세무 분야가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고 점점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도 커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선진국화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신경 안 썼던 분야까지 디테일하게 좀 신경 쓸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에 2021년 화두를 몇 가지씩 이제 뽑아서 키워드를 뽑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세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좀 자주 이런 시간을 갖고 세금 분야 같은 경우는 자주 좀 이런 좀 조언도 듣고 제안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세무법인 다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거기서 WM 센터 장을 맡고 계신 네. 최용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진심을 다하는 세무사 최용준입니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남자분들을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선입견인데, 네, 잘생긴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아유 무슨 말씀? 잘생기셨어요. 아유 무슨 말씀? 영광입니다. 신뢰가 가게 정말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이제 촬영돼주고 편집해주는 저희 직원 이제 강정성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미남이시더라고요. 예, 그 PD님도 제가 얼굴만 보고 뽑았습니다. 딱 들어왔는데 합격 그랬어요 그냥. 들어오는데 막 후광이 막 확 비치더라고요 그분은.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워낙 세무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고 부동산 세금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고 요즘 정말 많이 하는 증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 저 개인적인 궁금증도 물고 소비자분들이 이제 이제 청취자분들이 질문하셨던 것들을 좀 상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간과하고 계시고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만 좀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사례집을 읽고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맞아? 라고 해서 이제 그것들을 자문 드렸고 그거에 대한 좀 답변들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것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상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신경을 별로 안 썼죠.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마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산업의 이런 성장을 이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산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 집값이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자산이 많은 분들의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지금 상속인데 결국적으로 저희 생활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상속을 앞두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세금 폭탄. 정말 폭탄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전 질문 받은 것 좀 문의를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하나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한 말씀드려 볼게요.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하시고 오랜 기간 입원해 계시는데 의사분들이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의 뭐 수술비, 입원비, 뭐 간병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보통 이제 n분의 1을 내잖아요. 뭐 조금 뭐 경제 여유가 있으면 그분이 더 많이 내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이 상속세에서 공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공제가 되는 걸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 병원비 내가 다 냈다. 그리고 간병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오래 투병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간병비부터 해서
뭐 약값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내가 다 내는데 왜 비용 인정이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 자체가 상속세에서 공제가 안 돼요. 억울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네. 또 어떤 경우는 남편분이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남편분은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많으시고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뿐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예. 부모님들이 재산 많고 예, 남편분들이 그렇죠. 재산 많고 예, 이런 예, 케이스인 예.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남편이 누워 있으시다 보니까 사모님이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내시는 거예요. 예.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내시거나 네. 뭐 아내분이 내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런 것이 상속세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예. 차라리 이 병원비를 아버지 돈에서 내거나 뭐 아버지 카드로 내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소진이 되면서 상속재산이 줄었겠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병원비가 2천만 원을 썼는데 아버지 재산에서 썼으면 2천만 원이 상속재산이 감소하고 네. 그러면 상속세도 줄어드는데 뭐 예를 들면 상속세율을 40% 가정해보면 2천만 원 썼을 때 40%가 적용되면 한 800만 원 정도가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인데 그러네요. 문제는 돈 많은 아버지의 재산은 놔두고 이거를 자녀들이 병원비를 쓰다 보니까 네. 상속세 면에서는 전혀 줄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많은 부모님들이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잘 보이려고 그렇죠. 자기 돈을 예, 쓰잖아요. 맞습니다. 예. 평소에 또 아버님 제가 잘 안 하던 자산이 없지만 예. 아버님 병치료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자기 돈을 쓰잖아요. 이렇게 네. 보이려고. 예, 그게 지금 결국은 화살이 다시 돌아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경쟁적으로 또 이렇게 병원비를 서로 내기도 하고 네. 또 효심이 좀 많은 분들은 또 자녀들이 당연히 또 내야 되는 그렇죠. 대부분 한국 분들이 착하고 다 효자자들이잖아요. 예. 보기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실속은 별로 없더라. 네. 상속세가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면 뭐 혜택이 전혀 없는 거냐 그러시는데 만약에 자녀분들이 직장인이셨으면 연말정산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부모님 의료비를 냈으니까 연말정산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연말정산 받아봐야 몇백만 원 공제를 못 받거든요. 가령 뭐 2천만 원 정도 썼다고 했을 때 네. 많이 받아봐야 한 2, 300 정도 의료비 공제 받으면 뭐 그게 거의 전부인데. 근데 그게 네. 부모님 거 낸 것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근데 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예. 부양가족. 그렇죠. 부양가족이어야 근데 돈이 많으신 또 돈이 많으신 경우는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받아봐야 얼마 안 되고. 그렇죠. 또 자영업자분들은 한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영업자분들은 또 아예 뭐 그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직장인들한테 좀 유리한 제도이기도 네. 하네요. 예. 그래서 내 돈은 내 돈대로 쓰고 물론 이제 효도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 상속세는 전혀 영향을 못 미쳐서 좀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병원비는 이게 좀 뭐 불효가 아니고요. 그 어차피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아프면 내 돈 쓰는 것들이 자식들한테도 도와주는 것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혹시 자산이 있다 보면 부모님 돈을 쓰게 하거나 그렇죠. 카드를 쓰거나 그게 네. 더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남편분을 치료한다고 했을 때는 부인 걸로 그렇죠. 쓰는 게 아니라 남편 걸로.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냉정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쓰러지셔서 병원 가시고 하면 간병도 하시고 경황이 없을 텐데 네. 평소에 이런 걸 좀 알아두셨다가 잠깐 이거는 이제 뭐 좀 이거는 아버지 카드나 뭐 아버지 현금에서 인출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그게 네. 나중에 상속세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더라.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신다면 나중에 좀 놓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만에 하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만에 하나 경황이 없어서 내가 내 카드로 썼다 자녀들이. 그렇죠. 사모님 또 경험이 카드로 썼다. 들어가셨는데 그럼 네. 어떡합니까? 예. 그럼 그 경우는 이제 혹시나 나중에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이걸 꼭 영수증을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세무사님들한테 그걸 잘 전달을 해주시고 이거를 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이제 미리 빼놓은 현금 이런 걸로 병원비를 지불하신다든가 또는 자녀들이 또 어떤 카드 말고 다른 걸 이용하신다든가 뭐 이랬을 경우는 이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특히 또 간병비 같은 경우는 다 현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 돈이 들어갔는데 딱 입증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간병비든 병원비든 되도록이면 아버지 재산에서 하는 것이 상속세 면에서는 좋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좀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네. 상속세율이 한 어느 정도예요? 대략적으로. 상속세율이 10%부터 이제 50%까지 돼 있고요. 네. 이제 1억까지는 10%고요. 네. 5억까지가 20%. 이제 10억까지가 30% 세율입니다. 네. 그런데 10억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40% 세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억까지가 40% 세율이고요. 네. 30억 넘어가면 50% 세율이죠.
30억 이상은 또 50%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뭐 금융자산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0% 내지 40% 세율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네. 이렇게 공시가격으로 하나요? 상속세율은?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입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해요? 네. 더군다나 또? 네네. 그럼 만약에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가 네. 34평형이 네. 35억이란 말이에요. 네. 35억이면은 그거를 이제 부모님 명의였는데 네. 아들이나 뭐 남편이 아니 부인이 그렇죠. 상속을 예. 받는다. 예. 그러면 돈을 얼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는 좀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제 상속 공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일괄 공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게 5억입니다. 5억은 무조건 공제를 받는 거고요. 네.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뭐 최소 5억에서 뭐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30억까지도요? 네. 그런데 배우자는 30억 정도 공제를 받으시려면 통상 경험적으로 보면은 재산이 거의 100억대 되시는 분들이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는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정 지분을 한도로 하는데 법정 지분 한도기 때문에 사실 30억 다 받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30억 다 받으려면 재산이 거의 100억대 최소한 6, 70억대 이상은 나와줘야 네. 이제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만약에 아크로 리버파크 35억이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공제받으면 10억 정도는 공제가 되니까 네. 과표 기준으로 한 25억. 그러면 적용세율은 40% 구간이죠. 그런데 홀로 계신 부모님이 그걸 물려주셨다. 그러면 5억 공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35억에서 5억 공제하면 딱 50%와 40% 세율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네. 이래저래 세부담이 많죠. 그런 상황에서 이 1,000만 원은 1,000만 원이 있냐 없냐가 결국은 세율로 따지면 400, 500 문제니까 네. 예, 병원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럼 만약에 네. 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집이요. 네. 내가 현찰이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또 방법이 있죠. 뭐 물론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연부연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당장 현금화가 되기 어려우니 그 자산 가치가 갑자기 금매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걸어놓고 세금을 천천히 내는 게 있어요. 최대 6번 나눠낼 수 있고요. 그럼 6번이라는 게 6년 정도인가요? 6년은 아니고 5년인데 6번 중에 미리 한 번은 내고 계약금식으로 6분의 1은 선납을 하시고 네. 6분의 5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괜찮다. 그래서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현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동산 날아간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연부연납을 걸어놓고 어떻게든 자기 소득으로 네. 1, 2년치 막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5년치까지는 세금을 나눠낼 수 있고 이자도 굉장히 쌉니다. 우리 국세청이 1.8%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걸어놓고 네. 어떻게든 뭐 소득을 창출하든 아니면 중간에 팔아서 적정하게 금매물로 내놓을 필요가 없죠. 네. 적절하게 팔아서 세금을 처리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시는 건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줄여야겠죠. 예.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무조건 세무사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지금 내가 현찰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상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상담 사례였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제 지인 사례인데 이거는 네. 부모님이요 부동산만 가지고 네. 계시고 예금이 없는 분들이 제 주변 지인들이 대부분이세요. 많으시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민이 많으시죠. 예, 현찰을 버시는 분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냥 문태 딱 하고 돈을 안 버시는데, 네. 근데 그동안 병원비, 수술비 등은 거의 자녀분들이 다 부담이었죠. 네. 예, 대부분 다 그렇고시고요. 현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네. 자녀가 10년 동안 생활비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드리죠. 다 소자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비용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집은 달랑 한 채 있는데 자산은 없었고 어차피 돈을 드려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10년 동안 뭐 용돈 드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기록 남으라고 다 계좌이체를 냈어. 예, 뭐 그런 부분들. 네. 이거 혹시 공제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집을 갖고 계시고 그 자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차피 너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생활비를 좀 줘. 해가지고 어떤 자녀는 그거를 내가 받기로 하고 생활비를 계속 드려요. 그래서 네. 10년 넘게도 막 하시고 그래서 그쵸. 뭐 부모님 뭐 생활비부터 해서 뭐 가구 사드려야 되고 뭐 가전제품도 사드려야 되고 부모님의 쓰실 비용들은 다 예, 뭐 100% 거의 다 내드리죠. 뭐 종부세도 내드리고 전화비도 내드리고 전화비 내드리고 되게 많이 내드리는데 문제는 이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공제를 못 받습니다. 예, 전혀 상속세에서는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속상하죠. 그래서 비용은 많이 썼는데 집값은 자꾸 올라가고 세부담은 나날이 늘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게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네. 부모님을 뭐 효도하기 위한 부양하기 위한 부양비의 일종이지. 그러니까 쓰고 그냥 없어진 돈이지 굳이 이걸 또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해 주지는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생활비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공제를 받으시려면 그 부모님한테 드리고 그냥 끝나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빌려드린 돈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쓴 비용은 공제가 안 되지만 빌려드린 채무다. 예. 그러면 이 공제가 되거든요. 이 상속세는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감안을 하거든요. 야, 예. 채무여야만 공제가 돼요. 그렇구나. 예.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쓴 비용들은 구세청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부모님 잘해드리려고 쓴 비용이지 돌려받을 돈은 아니었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무상징여.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부모님 효도하려고 단순히 쓴 비용이지 이것까지 다 따지기 시작하면 뭐 짜장면 사드리고 밥 사드리고 다 계산해야 되는데 현실적이지 않으니 부모님을 위해서 용돈 드린 거, 생활비 드린 거 이런 것들은 공제를 못 해준다. 보통 이렇게 하죠. 대부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예, 실제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걸 공제 받으시려면 부모님을 해서 쓰고 많은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빌려드린 걸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채무로 인정을 받아서 네. 그동안 드린 돈이 네.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럼 빌려드린 걸로 어떻게 처리해요? 그래서 빌려드린 걸로 하려면 예. 채무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채무를 이제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일단은 이런 경우 많아요. 부동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은 많으신데 이제 현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부모님 부동산 내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요. 대출을 싫어하시죠. 대출을 안 받아. 거의 그냥 무담보 상태야. 맞아요. 깨끗해. 대출을 극히 싫어하세요. 맞아요. 대출하면 아주 그냥 큰일 나는 줄 알고. 큰일 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은행 대출을 쓰셔야 돼요. 사실은 자녀 간에 이런 채권 채무 관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조금 부모님을 잘 설득을 하셔서 부모님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면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기존 대출도 없으시고, 네네네. 부동산 담보, 부동산 뭐 확실하니까, 그렇죠. 뭐 LTV나 DSR이랑 똑같겠네 이분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세청이 봤을 때는 자산도 있고 부채가 있고 하니까 당연히 상속세에서 공제를 아버지가 쓰신 돈이니까 공제를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은행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쓰게끔 하시고 다 떨어졌어 돈이. 그럼 또 추가 대출을 받게끔 하고 네.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네. 이제 하나의 큰 단점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대출을 싫어하신다는 거. 그러네요. 예. 부모님도 경제 공부가 필요하다. 재무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출을 싫어하신다면 또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세를 놓고 계실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자가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좀 보증금을 조금 올리는 거죠. 월세 받고 있는 걸 좀 줄이고 네. 보증금을 좀 늘려서 그 추가로 받은 보증금으로 이제 쓰게끔 하는 뭐 그런 전략인데 네. 사실 통상 뭐 별로 저도 권유해주고 싶지는 않은 이유가 월세 받는 게 좋지. 그렇죠. 보증금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제 그 세입자 분들도 전세가 좋지 월세가 좋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근데 임대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거거든요. 전세보다 월세가 좋은 거고. 그렇죠. 월세가 더 좋아요. 거꾸로 돼 있으니까. 생활비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즉 대출도 싫어하시고 보증금 올리는 것보다 월세 선호하시고 하니까. 네네. 결국 그러면 자녀가 빌려드리는 걸로.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월 얼마씩 들였다. 뭐 100만 원도 쓰고 200만 원도 보내드리고. 또 가구도 사드리고 가전도 사드리고 근데 이걸 나중에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100만 원, 200만 원을 빌려드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전제품 사드리면서 계약서 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가구 사드리면서 계약서 쓴 거 아니고. 저도 뭐 어머니한테 양문형 냉장고 큰 거 사드렸는데 그렇죠. 그냥 사드린 거지 뭐. 그냥 드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국세청이 얘기해봐야 아유 뭐 효도하셨네요. 공제는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몇백 정도는 효도한 걸로 치세요. 뭐 이런 거지. 그렇죠. 뭐. 그래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아예 부모님한테 드릴 때 목돈을 드려요. 큰 돈을. 큰 돈을. 뭐 1,000만 원 억 단위로.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간 쓰실 돈을 한꺼번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몇백이 아니라 아예 1, 2천 한꺼번에 보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국세청이 봤을 때도 1, 2천은 용돈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1, 2천 용돈으로 막 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요 정도 돈은 그래 빌려준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달 소소히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목돈을 드리세요. 목돈을 드리는 걸로 하고 빌려드린 걸로 하는 거죠. 거기서 생활비도 쓰고 거기서 가전제품도 사고 거기서 가구도 사면 이건 깔끔하게 부모님이 빌려가서 쓰신 거니까 채무로 다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럼 뭐 계약서 뭐 이런 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 사례랑 비슷한데 저희 고객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두 채를 분양받았는데 한 채는 자기 이름으로, 한 채는 이제 홀로 대신 어머니 이름으로 분양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아파트가 뭐 지금 엄청 올랐거든요. 거기가 또 재건축되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 고민은 그거예요. 사실은 내 아파트인데 어머니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가 예약이 돼 있잖아요. 네. 상속세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에요. 근데 더 큰 걱정은 이제 자기가 또 생활비는 다 드려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그걸 받아서 쓰시냐? 또 아껴 쓰시잖아요. 저축해 놓으시거든요. 안 쓰세요. 그 진짜 요만큼도 거의 쪼개서 안 쓰시고 그대로 그냥 갚으신 분. 그리고 또 많죠. 그분들 형제들이 또 다 효자들이에요. 맞아요. 매달 용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자녀들이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님은 아파트 값도 자꾸 올라가죠. 현금에 자산이 쌓여요. 그러니까 이 장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생활비를 끊어버릴 수도 없고. 이 고민인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올라도 세금 걱정이고. 그죠? 그리고 자꾸 이 용돈이 쌓이면서 예금이 쌓이니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신 방법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에요. 어차피 자기가 과거 뭐 몇십 년 동안 생활비를 들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한꺼번에 뭐 몇천이든 1억이든 한꺼번에 드려요. 그걸 가지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머니가 쓰시게끔 하고 다 쓰시면 또 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무를 인정받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근데 이제 빌려드린 것 중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뭐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것도 좋지만 계약서를 쓰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몇천만 원 보내드리고 계약서 쓰시고 그래서 얼마로 빌려드린 걸로 확정하고 또 이자는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계략적인 뭐 이렇게 간단한 약정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우리끼리 계약서 쓰는 서로 도장 찍든지 지장 찍든지 그렇게 하고 뭐 어차피 돈은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한 것만 증빙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깔끔해지는 거네요. 그리고 이 계약서라는 것도 돈을 빌려주고 하실 때 계약서를 꼭 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뭐 계약서 있느냐라고 하면 그때 쓰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이게 안 됩니다. 요새 이 워낙 국세청도 이 과학수사를 합니다. 일종의. 그렇죠.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되는지를 감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써놓으셔야지 나중에 가서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평소에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실제로 그 실시간으로 쓰시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습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실 분도 있을 텐데 자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낼수록 아마 결국 부모님들이 사후에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서로 좀 미리 챙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데 집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출금도 남아 있고 그렇죠. 집은 남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출금은 또 자식들이 갚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갚긴 갚아야죠. 그렇게 되면은 그 갚을 대출금 빼고 나머지 부분만 상속세 받는 거 상속세가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겨놓으신 재산이 20억인데 대출이 3억이 있다. 그러면 상속세는 17억에 대해서만 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집이 30억짜리야. 대출이 20억이었어요. 그럼 10억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억에 대해서 뭐 반환을 해야 되는데 뭐 중도금 상환 수수료 이런 것도 해야 돼. 짧은 기간이어서. 그럼 그런 것도 다 비용 공제한 것도 다 빠지는 것들이 그렇죠. 만약에 중간중간 이제 그 이자를 내시기 위해서 부모님 예금이 소진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은 생활비 쓰시기 위해서 대출은 받으셨는데 그 대출 받은 돈으로 쓰기 바쁘고 이자는 또 자녀가 갚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자녀 통장에서 이자가 나간 것들을 기록을 잘 보관을 해 놓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가급적이면 써놓으셔야 돼요. 그 자녀한테 빌린 거니까 이자만큼을 빌린 걸로 해서 그 이자는 내가 대신 부담하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 전이든 상속 후든 정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받아놓으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입증하기가 편한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자만 내드리고 끝났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거 부모님 용돈 드린 거랑 비슷하지 않느냐. 거기 인정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잘 해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구의 제도들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러니까 영화를 가끔 보면요. 거긴 철저하잖아요. 자녀과 부모들의 관계가. 서로 용돈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대학생이 된 시점부터 나가 살고 돈은 내가 벌어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가서 자식들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계약서를 쓰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하게 보였었는데 네. 그게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국세청도 법 적용이나 실무적인 판단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좀 딱딱한 거 아니냐, 너무 삭막한 거 무슨 아니냐. 뭐 부모 자식 관계 이게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고 받고 네. 그게 맞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계약서를 그럴수록 쓰셔야 됩니다. 아메리칸 스타일로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셔야 된다. 네. 너무 재밌네요. 진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이것도 좀 질문 사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이제 쓰러진 이후에 가족들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버지를 간호하느냐고 정신이 없죠. 근데 이제 주변 지인들이 만일을 대비해서 아버지 계좌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인출해 두어서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써라. 네. 그래서 이제 현금을 빼둔 만큼 그 경우에 그 현금을 빼둔 만큼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조언을 하시는 분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저도 그 밤늦게 전화를 가끔 많이 받아요. 저희 고객 중에서 밤늦게 전화하셔가지고 거의 갑자기 우리 신랑이 남편이 쓰러지셨는데 주변에서 돈을 좀 빼놓으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서 돈을 좀 빼놔야 되는 건 빼놓으려고 하는데 그 맞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임종 직전에 이렇게 현금을 빼시는 분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갑자기 쓰러지시고 병원비나 뭐 또 혹시 모를 장례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미리 돈을 빼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급한 돈을 써야 되니까. 네네. 왜냐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요. 다 우리 남편 계좌에 있거나 아버지 계좌에 있으면 그렇죠. 빼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빼놓으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의 이유는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일단 현금을 좀 빼놓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율이 이제 50%인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버지 계좌에서 1억을 빼놨다. 그러면 상속세로는 5천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50%니까. 그렇죠. 상속세율이 40%인 분들은 1억을 빼면 4천만 원 상속세가 줄어들죠. 네. 5천만 원 빼면 2천만 원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솔깃한 그런 제안처럼 들려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이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비가 말아봤자 몇백만 원, 한 몇천만 원 줄 텐데, 그러니까 현찰이 솔직히 수십억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돈을 쌓기만 하신 분들은. 거기서 뭐 억 단위로 빼면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레이더망에 딱 걸려서 그렇죠. 이상 뭐 인출 이렇게 딱 뜨지 그렇죠. 않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있나요? 그렇게 빼면은 또 우리 금융정보분석원 통해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 상속세 조사할 때 이 계좌를 다 보거든요. 돌아가신 분의 계좌를 다 보는데 이상하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현금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거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ATM기 가서 막 돈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아니고 누워 계신데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현금은 막 빠져나가요. 이런 경우 당연히 이상하게 생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거 다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돌아가시기 1년 그 사이에 2억 이상 인출하거나 2억. 네. 또 돌아가시기 직전 2년 사이에 5억이 인출됐다. 이상이 인출됐다. 그러면 분명히 국세청은 이거는 아마 가족들이 빼갔을 것이다. 탈세로 추정된다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1년에 2억, 2년에 5억 이상 빼면은 이건 아마도 10중 8구 가족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을 피상속인께서 빼셔서 어디다 쓰셨는지를 소상하게 밝혀라. 입증 책임을 가족들한테 딱 씌워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렇게 뺀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구체적으로 증빙을 못하면 이거는 가족들이 가져간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과세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럼 됐네. 1년에 2억 이상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2억까지? 1억 9,990만 원. 그렇죠. 1억 9천까지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년에 4억 9천까지 빼면 되겠네요. 근데 1년에 2억 있으니까 매년 1억 9천씩만 빼면 되는 거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이 또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저같이 세무에 무식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2억만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어쨌든 현금이 사망 직전에 빠져나가면 거의 가족들이 가져간 걸로 생각하고 이제 추적을 해요. 어디로 갔을까 해서 우리 자녀들 계좌도 막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녀들이 부동산을 샀는데 무슨 돈으로 샀는지 그리고 자녀가 그때 마침 전세를 옮겼는데 그 전세금은 어디서 났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현금을 추적을 하죠.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과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빼는 거는 좋지 않다. 네네. 예, 그건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네네. 뭐 만약에 꼭 빼야겠다라고 한다면 네. 평소에 빼놓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현금을 좀 빼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빼셔야지 네. 사망 직전에 갑자기 빼시는 경우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 또 평소에 뺀다 하더라도 네. 금액이 또 너무 크거나 그러면 또 그것도 좀 어떻게 뭐 문제가 되죠. 문제가 그러니까 감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어머니가 이제 그 적은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소득이 없으니까 연금하고 오피스텔에서 월세 진짜 몇십만 원 받는 거 그거 갖고 쓰세요.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걸 또 모아서 적금을 버. 그래서 적금을 버가지고 뭐 한 달에 20, 30 넣어가지고 1,500만 원 이제 만기인데 이자 붙으니까 한 1,70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만기에서 찾으러 가셨는데 그걸 빼러 가는데 이제 80대가 넘으신데 할머니시니까 혼자 가기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셔가지고 가는데 은행 직원이 현찰로 인출하실 거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뭐 1,500만 원 이상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맞습니다. 검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근데 그분은 이제 그거 가지고 가구도 사고 막 그때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은행에서도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하면 이제 이게 좀 이상한 탈세 혐의라든지 뭔가 좀 수상한 현금 인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으로 보고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000만 원 이상은 안 뽑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데 그 기준도 사실 지금 없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넘더라도 우리 금융기관이 판단할 때 좀 수상한 현금 인출이다라고 판단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너무 많은 돈은 좀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뽑으신다 그러면 몇백만 원 단위로. 근데 이왕이면 의심을 안 받으시려면 뭐 900만 원 뽑으시는 한 번에 뽑으시는 것보다 300으로 3번 뽑으시면 더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더 소액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현금을 인출을 하시려고 한다면 조금 발품을 좀 파셔서 자주 가서 뽑으시는 게 좋겠다. 너무 큰 금액을 하시는 것보다는 잦은 금액을 나눠서 하시는 게 낫겠죠. 뭐 저희가 지금 오해가 있어서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탈세를 하거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현찰로 쓰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꺼번에 목돈을 찾게 되면 그거조차도 맞아요. 타겟팅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평소 때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현찰로 쓰라고 하세요 이제 그렇죠. 어차피 그 도전이니까 현재 찾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시간 잘 가네요. 40분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한번 좀 쉬었다가 2부에서 조금 더 재미있고 구체적인 얘기들 또 부동산 좀 이슈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부 마무리할 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최근에 증여가 많이 들었다. 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이에요? 네,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증여를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결국은 이제 팔 것이냐, 계속 보유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집에 여러 채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죠. 지금 대부분 2채, 3채 강남권의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종부세가 올해도 많이 나왔지만 내년부터 이제 상상도 세율이 올라가잖아요. 아마 몇천에서 억 단위 나오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아마 지금 팔 것인지 증여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시고 제가 진행을 해드린 고객들은 이제 파시는 결정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증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증여하시기도 하고 자녀한테 하시기도 하고 또는 결혼한 자녀였으면 뭐 아들과 며느리 또는 사위와 딸 이렇게 증여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증여 취득세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해 납부해야 되는 종부세보다 더 많은 증여 취득세 이런 것들 내야 될 텐데 그거 감안하고도 증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감안하시고도 하셨고 사실 저희 고객들은 취득세 인상 전에 거의 하셨어요. 빠르셔. 거의 하셨어요. 빠르셔. 거의 하셨고 그 인상되기 직전에 정말 서둘러서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최대한 취득세 인상 전에 거의 다 많이 하셨고 지금은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봐서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종부세를 몇 년치 납부하느니 그냥 미리 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더 커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취득세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증여로 하는 게 상속세보다는 세율이 낮죠. 그렇죠. 전체적인 재산을 봤을 때는 상속세는
전체 자산을 다 합쳐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뭐 건물, 뭐 예금 자산 다 합쳐서 하는데 이거는 요 물건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상속세보다는 좀 작고요. 그리고 이 재산 가치가 자꾸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네. 이거를 부모님이 계속 들고 계시면 결국은 집값은 오르고 또 나중에 세부담은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자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분들의 빠른 판단력으로 증여를 빨리 하는 상품들일수록 네.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겠네. 네. 그렇죠. 경험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따 2부에서 드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증여를 했는데 네. 좀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으면은 네. 상속세로 추징될 수 있다며요. 그렇죠. 상속세가 또 나오죠. 그 얘기 2부에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증여도 시기가 좀 뭐 결론부터 말씀 좀 빠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2부에 좀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